네, 그죠? 한 530페이지 정도니까 뭐 두껍진 않아요. 자, 이 교재로 한 이제 4개월, 1, 2, 3, 4 이제 두 바퀴 돌 거예요. 두 바퀴. 그러니까 1, 2월 달에 한 바퀴 돌고 3, 4월 달에 한 바퀴 이렇게 이제 이 순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되고 수업은 빠지면 안 됩니다. 수업은 자꾸 빠게 되면은 안 돼요. 1년 동안 강의 들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될 수 있으면 빠지 말고 알아도 듣고 몰라도 듣고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이 되거든요.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따라오시면 되고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러죠.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만 내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 과목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거기 표지에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개 실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법령하고 실무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표지에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법이 추가된 데가 한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중개 실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한 중간쯤 보면 2편 그래갖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와요. 2편에 중간쯤 한번 봐보세요.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중간 이렇게 거기에서 또 중간 보면 중개 실무가 나옵니다. 3편 그래가지고 중개 실무. 예? 예? 그 기초 교재 말고 기본서를 가져와야지. 기본서를 가져오세요. 예. 원래 처음에는 다 시행착오를 겪고 그죠? 뭐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 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지 수들을 보더라도 공인중개사 법령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두 개 합해서 절반이고, 이렇게 두 개까지 합해서 절반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문제는 여기서 한 27문제 정도 나와요. 7, 8문제. 또 8문제도 나오고, 여기는 이제 뭐 한 5문제. 여기는 이제 나머지가 나와요. 그럼 몇 문제 나옵니까? 저거 8문제 나와요? 8문제 정도. 7문제 나올 때도 있고, 이제 여기서 더 나오면 7문제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8문제 이렇게 보통 해서 40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표지수는 여기가 이게 이제 뭐 열 몇 문제지만 여기가 이제 그 표지수로 보면 거의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교재로 보면. 근데 이제 앞에서 많이 나와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대부분 출제가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쪽에 다 맞으면 거의 한 70점 정도, 여기까지 나오면 80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하여튼 법령이 중요해요. 법령이. 근데 이제 앞쪽 법령 파트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벌칙이 이제 어렵지. 벌칙이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암기를 해야 되니까. 벌칙은 또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좀 어렵지. 뭐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하면 점수가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해야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제가 하란 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저는 이제 단연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디가 약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대충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잘 따라오고 하란 대로만 쫓아오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거기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기본서를 가져오셔야 돼요. 기본서. 예, 그죠? 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자, 지금 기초는 끝났고 10일, 12월 기초 교재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는 이 기본서로 이제 강의 들어갑니다. 근데 그 10일, 12월에 안 들으신 분이 있잖아요. 안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자, 그분들은 굳이 그거 안 들어도 돼요. 우리 중개사법은 이거 여기 어차피 그 내용을 이걸 여기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이제 여기는 더 깊은 더 많은 내용이 들어 있는 거고 거기는 이제 뭐 좀 기본적인 거 들어 있다 뿐이에요. 어차피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10일, 12월 달에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대신 이것은 이제 열심히 반복을 하셔야지. 그죠? 11, 12월 달에 이제 들으면 좋죠. 시간 나면 들으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또 다른 과목 해야 되잖아요. 모레도 또 다른 과목. 이렇게 하면 시간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기초공인 안 들으신 분들은 그냥 이걸로 해서 쫓아오면 돼요. 쫓아오고 이해하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그거 그렇게 해도 돼요. 예. 이걸 사용하고 집에 새 책을 갖다 주면 되지.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쫓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첫날이니까 이야기를 대충 해야 되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죠? 이 내용 자체에서 이제 처음 하신 분들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고 그래요.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강의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해주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어차피 이제 3, 4월 달에 또 돌아가거든요. 첫 진도부터. 그리고 5, 6월 달에 또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한 바퀴를 다 돌아야지만이 두 번째부터 이해가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가 나오고 또 뒤에 있는 내용 용어들이 앞에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가 돌아야 돼요. 제대로 이해가 되려면 알든 모르든 그래서 이제 한 바퀴가 돌아야만이 이제 두 바퀴째부터 이렇게 이해가 쏙쏙 되기 시작하는데 전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전 과목이 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서 한 바퀴가 1월, 2월, 2개월이거든요. 2개월 동안 알든 모르든 막 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용어가 자꾸 중복이 되거든요. 용어가 이 과목에도 나오고 저 과목에도 나오고 막 용어가 막 중복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일단 용어가 익숙하게 돼야만이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두 달간은 알든 모르든 그냥 열심히 들어야 돼요. 이제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자꾸 들어야지 이제 3, 4월 달 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과목이 여러분 교재 받아서 봐서 알지만 6과목이 뭐 양이 꽤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600페이지 뭐 평균 한 600페이지. 그러면 5과목이면 뭐래요? 3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해되셨어요? 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2개월 과정이잖아요. 2개월 동안에 이걸 다 건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8번이거든요. 8번에 이것을 정확하게 다 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조금 기본적인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1, 2월 달에 못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면 3, 4월 달에 또 건드려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이제 건들고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빼고 가더라도 일부 뺄 수도 있잖아요. 좀 어려운 부분은 그런 것은 3, 4월 달에 또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날 강의 배운 거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돼요. 빼고 간 것은 안 해도 돼요. 3, 4월 달에 해도 되니까 아직 시간 있으니까 지금 9월 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쭉 쫓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안 배웠던 내용은 3, 4월 달에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3, 4월 달에도 1, 2월 달에 했던 거 또 해요. 하면서 또 안 한 거 건드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자꾸 아는 것은 다져가고 모르는 것은 자꾸 습득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는 건 다져가야 되거든요. 한 번 봐서는 문제 풀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쭉 쫓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학원에 하란 대로 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대신 복습은 해야 돼. 그날 배운 거 복습은 하되 학원에서 하란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따로 계획 세우지 않아도
자, 대충 이제 우리 과목이 이제 이렇게 편성됐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1편에서 이제 이걸 배워요, 이거요. 2편에서 이거, 3편에서 이걸 배울 건데, 오늘 이제 이 공인중개사 법령 이제 하나씩 분석해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여러분 교재 16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16페이지 보시게 되면 1장 총칙이 나와 있고 1절 서론 파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법령에다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 제목에서 제목.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이렇게 해서 법령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 뭐 이 자체가 시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가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이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뭡니까요? 법률입니다. 법률. 법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뭐가 있어요?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이란 말을 써요. 자, 이것은 대통령령이란 말을 써요. 자, 줄여서 대령. 줄여서 대령입니다. 그래서 법이 법률이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뭐가 있어요?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시행규칙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달리 표현해서 뭐라냐? 국토교통부령 줄여서 국령 그래요. 자, 이게서 그래서 법이 법률이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시 법이 법률이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이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출제자가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시행규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시행령하고 대통령령 같은 개념이고, 그죠? 근데 이 내용도 이제 한 달 지나서 물어보면 또 잘 몰라요. 시행규칙이 뭐냐? 그럼 또 대통령령 그래요.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법이 법률이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이다. 이걸 포괄해서 법령이라 그래요. 법령. 이거 세 가지를 포괄해서. 그러니까 법하고 법령 개념은 달라요. 법하고 법령 개념은 다르다. 법하고 법령 개념은 다르다. 이해됐어요? 예. 자, 법하고 법령 개념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우리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봐드릴게요. 자, 우리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을 분류할 때는 일반법하고 크게 이제 특별법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누구나 적용을 받아요. 물론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도 적용받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든 관계없고, 그죠? 뭐 남녀 구별하지 않고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은 다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이것은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또는 이걸 기본법이라 그래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분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이 법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일반법이냐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법이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특별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특정 사람이랄지 특정 지역, 특정 상해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 그래요. 일반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법 예를 들면 민법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적용돼요, 개인들. 근데 특별법은 특정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 중개업 분야에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비해서는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민법하고 비교하면 특별법, 그죠?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우리 법을 기본적으로 적용받고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이제 민법과 비교하면 우리 법이 한정적이잖아요.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주로 적용받는 거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간법,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사회법이란 말을 써요. 또는 혼합법, 이렇게 다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걸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과목은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 이게 건물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자, 갑소유 건물이에요. 그리고 의뢰인입니다, 의뢰인. 자, 개공입니다, 개공. 중개업소 사장을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 그래요. 자, 이따 용어를 배울 거예요.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을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자, 이건 갑소유 건물을 팔고 싶다고 의뢰를 맡깁니다. 그러면 의뢰인하고 개공 간의 중개 계약이 맺어져. 이걸 중개 계약이라 그래요. 자, 처음 공부하신 분들, 의뢰인하고 개공 간에 맺는 계약을 중개 계약이란 말이에요. 중개해달라, 알았다. 이렇게 중개 계약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상대방 찾아서 이렇게 맺는 계약을 우리가 거래 계약이라 그래요. 이거 흔들면 안 돼요. 자, 매매 계약도 거래 계약, 임대차 계약도 거래 계약. 자, 매매 계약도 거래 계약, 임대차 계약도 거래 계약입니다. 됐어요? 자, 이런 걸 통틀어서 거래 계약이라고. 이렇게 맺는 걸 무슨 계약? 중개 계약. 자, 그러면 이 중간법이란 건 뭐냐면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이다. 사법과 공법의 중간 형태 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이죠, 민법. 자, 공법은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이것은 이제 개인과 개인. 자, 이것은 이제 민법이 대표적이고, 공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부동산 공법도 있고, 뭐 헌법도 있고, 다 이런 공법적 요소거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이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은 사법도 아닌 공법도 아닌 중간 형태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법이라는 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과 개인, 자, 의뢰인과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개인과 개인이잖아요. 이렇게 맺는 중개계약은 사법적 요소에 들어갑니다. 이건 공법적 요소가 아니라 무슨 요소? 사법적 요소에 들어가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봐보세요. 개공은 우리가 이제 중개할 때 미리 이 물건 중개해 줄 테니까 보수 얼마 달라. 초과 약정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가정을 해봐요. 초과 보수 약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수령을 했다. 수령을 했다. 수령을 했다.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처벌을 합니다.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 제재. 이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이거든요. 이런 제재, 징역 벌금. 자, 이 제재 규정 같은 거는 공법적 요소예요. 국가에서 이렇게 처벌을 하잖아요. 이런 거 공법적 요소라고 해요. 자, 예를 든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건 사법적 요소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게 개인과 개인 합의를 원칙으로 한 내용도 법에 많이 규정이 돼 있어요. 의뢰인하고 개공, 보수약정이랄지, 중개계약이랄지. 이해됐어요? 이런 건 사법적 요소고, 또 잘못하면 이 사람에게 또 손해배상 져야 되거든요. 이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잖아요. 사법적 요소. 우리 법에서 손해배상 하라고 있어요. 이런 법 규정들은 사법적 요소예요. 또 잘못하면 징역 벌금 부과하거든요. 초과보수 받지 말라는데 초과보수 받았다. 그러면 징역 벌금이 부과돼요. 또는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공법적 요소예요.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국가에서 이렇게 제재를 부과하는 거, 공법 중에서. 그래서 이런 벌칙 규정도 우리 법에 엄청 많아요. 공부를 한 바퀴 도신 분 알지만 벌칙이 많아요.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 제재를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거 어려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죠?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두 번 해갖고는 기억이 안 되겠죠. 반복을 하셔야 돼.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개인과 개인과는 합의를 원칙으로 한 법 규정도 많고 잘못하면 처벌 규정도 많다. 이 공법죠. 이것이 중간 형태.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혼합법. 중간 형태다. 중간법. 이해됐어요? 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법을 분류할 때는 국내법하고 국제법 이렇게도 분류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이 이거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해서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 미국이나 영국에서 효력 발생하겠어? 안 하죠. 그래서 국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국제법 같은 경우는 국가 간에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법적 성격이에요. 자, 그래서 밑줄 한번 그어드릴게요. 자,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령의 법적 성격을 있죠.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 제목만 밑줄 보세요. 중개업과 관련한 게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누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지역에 관계없이. 그 첫째 줄 나와 있잖아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중개업과 관련해서 일반법, 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기본법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뭐하고 비교했을 때는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해서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가장 간략한 예에서 민법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 중개사법은 중개업에 종사한 분들, 그렇죠? 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적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하고 비교하면 특별법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사회법, 혼합법, 중간법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첫째 줄 공법적 성격 밑줄 그으세요. 사법적 성격 밑줄 그으세요. 공법적 성격은 제재라고 적어요. 제재. 저기 제재 적혀 있잖아요. 이 제재 처벌하는 규정들, 이 제재 규정이 공법적 요소가 돼요. 그죠? 그럼 사법적 요소는 뭐가 되겠어요? 칠판에 뭐라고 적혔어요? 중개계약.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의뢰인이 이 물건 팔고 싶은 게 중개해달라. 건물 팔고 싶은 중개해달라.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주겠다. 그러면 승낙이 떨어져. 이게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중개계약. 이것은 개인과 개인과는 합의해서 이루어진 규정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이거 하나만 적어놔요. 개인과 개인과는 관계를 다루는 거 많아요. 뭐 손해배상이랄지 중개계약이랄지 기타 등등 뭐 보수약정이랄지 많아요. 근데 원리만 알면 되니까 일단 중개계약은 개인과 개인 합의해서 이룬다. 사법적 요소. 잘못하면 처벌한다. 공법적 요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D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국내법이다 그랬어요. 국내법. 자, 두 번째 줄 후단. 자, 양가로 4번에서 두 번째 줄 후단. 공인중개사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로서 국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국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슨 법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내법. 자, 이제 대립되는 개념이 국제법이잖아요. 국내법적 성격. 그리고 이제 실체법에 들어갑니다. 권리 의무 실체를 다루는 실체법. 절차법이 아니에요. 자, 절차적 성격도 있어요. 우리 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뭐 사무소 이전 절차랄지 뭐 등록 절차랄지 절차법 규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권리 의무 실체를 다루는 실체법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실체법이다. 자, 그래서 그 첫째 줄 밑줄 보세요. 권리 의무 실체를 다루는 실체법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이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리되고 있죠?
자, 끝. 자, 무슨 과목을 배우게 되면 또 이제 무슨 법을 배우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나온 거 용어잖아요. 용어. 용어 정의가 3절 파트에 나옵니다. 이 용어는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또 시험도 가장 자주 나와요. 시험도 가장 자주 나온 것이 또 용어 파트입니다. 우리 과목에서는 그래요. 다른 과목은 어쩐가 모르겠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용어 파트가 시험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3절 제목 옆에 뭐라고 나왔어요? 매해 출제라고 나왔죠. 매해. 그러면 빠진 적이 없다. 해년마다 영어 관련 문제는 빠진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가장 기초고 가장 기본이고 공부 시작할 때부터 이걸 영어를 했는데도 9월 대봐, 내년 9월 대봐 여러분들. 아니 올해 올 9월이죠. 9월 대봐. 모의고사 보면 맨날 틀리거든요. 그렇죠? 영어 문제 나오면 맨날 틀려. 이런 문제 나오면 다 맞춰. 그렇죠? 다른 내용 보면 다 맞힌데 영어 문제만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영어는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란 대로 하면 돼요. 하란 대로 하면 뭐 틀릴 이유가 없어요. 틀리는 거 이상하지. 자, 그래서 영어 19페이지 중개란 용어부터 나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온 용어가 뭐가 나옵니까요? 중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공인 중개사. 이렇게 순서대로. 자, 두 번째가 공인 중개사란 용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용어가 뭐예요? 중개업이 나옵니다. 네 번째가 개업 공인 중개사란 용어가 나오고, 다섯 번째가 소속 공인 중개사란 용어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가 뭐가 있어요? 중개 보조원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개업 공인 중개사를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앞으로 개공이라 할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소속 공인 중개사를 줄여서 서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공 그러면 뭐 잘하면 그래. 개업 공인 중개사 줄임말이에요. 소속 공인 중개사 줄임말이 서공. 개업 공인 중개사 줄임말이 개공. 어차피 이것은 뭐 강의 듣다 보면 당연히 익숙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일단 강의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습득이 되니까.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중개란 용어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이 중개가 중요해요. 이게 두 가지는 단독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잖아요. 중개하고 중개업은 단독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돼요. 자, 중개 개념 봐드릴게요. 자, 첫째 줄, 두 번째 줄 읽으면서 몇 적으세요? 법 몇 조 규정에 의해서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이걸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줄여서 법정 중개 대상물. 그 법정 중개 나와 있잖아요. 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법정이란 뜻이 뭐예요? 법률을 규정이라는 뜻 아닙니까요? 자, 거래 당사자 간의 뭘 중개합니까? 매매하고 또 교환하고 또 임대차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그 밖에 권리입니다.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한 것이다. 이 지문을 그대로 숙지하셔야 돼요. 이 지문을 그대로 숙지하셔야 돼요. 영어는 그래야지 안 틀려요. 그리고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이 중개다. 중개의 개념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자, 이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예요? 말 그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중개업소 사장을 개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든 물건을 다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도 있고 없는 물건도 있다. 그럼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뭐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어요. 그리고 임목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업재단이 있고, 공장재단이 있어요. 공장재단이란 말을 써요.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자, 두 번째 줄 나와 있어요. 자, 적을 필요 없어요. 거기 책에 밑줄 그었으면 돼요. 있는 것은 밑줄 그으면 돼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나와 있어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19페이지 동그라미 1번 그 두 번째 줄 나와 있어요. 밑줄만 그으면 돼요. 자, 이것이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중개 대상물이다. 법에서 규정한 중개 대상물이 이거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소 사장을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이분이 중개할 수 있는 물, 토지 중개할 수 있어. 공부 안 해도 알잖아요. 건축물 중개할 수 있어.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중개할 수 있어. 그다음 뭘 중개할 수 있어? 임모. 그다음에 광업재단. 그다음에 공장재단. 자, 그러면 확인학습. 뭐 토지 건물은 공부 안 해도 다 알아. 알잖아요. 이게 토지고 건물이라는 건 대충 알잖아요. 임목이 뭐예요? 임목? 당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저렇게 나와야 돼요. 등기된 이제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수목, 등기를 해놓은 수목을 임목이라 그래요. 그죠? 자, 그냥 들어봐요. 그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니까 그냥 들어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목이 뭔지 이걸 중개할 수 있다. 그냥 수목은 또 중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는 중개할 수 있을까? 이 속에 자동차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그건 중개 못해요. 선박은 안 들어있어요. 선박도 중개 못해. 항공기는 못해요? 항공기 중개하고 하면 보수 엄청 될 것 같은데. 그죠? 그죠? 근데 못해. 그래서 이제 이것만 중개할 수 있는 물건들이다.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랄지 항공기, 선박 중개는 안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펴놓고 칠판 보세요. 여기서 거래 당사자 간의 뭘 중개한다 그랬어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그 밖의 권리. 그럼 거래 당사자는 누구를 말할까? 갑하고 을을 말합니다. 이게 건물이라 그랬어요. 자, 갑하고 을. 그러니까 매매 같으면은 매도인하고 누구? 매수인.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하고 임차인. 이분 거래 당사자라 그래요. 자, 이 매매 중개할 수 있고, 교환이 물건을 막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대차 유상으로 빌려주고 빌리는 거. 자, 이걸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라는 것은 매매는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교환은 교환 당사자 쌍방이라는 말을 써요. 됐어요? 그러면 누가 이걸 중개한다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공이 이걸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매매, 교환, 임대차. 자, 거래 당사자라는 개념을 감 잡았어요? 감 잡았죠? 감 잡았죠? 그러면 전세권은 거래 당사자 누구예요? 전세권. 전세권도 중개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권리에서 전세권이 들어가 있는데, 자, 전세를 내준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전세? 전세권자예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설정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세권 설정자라 그래요. 이쪽이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들어간 사람을 전세권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겠죠. 이 거래 당사자란 말이 그런 거예요. 자, 이걸 내가 왜 이야기했냐면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전세에 들어간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전세권자. 전세를 내준 사람을 설정자란 말을 써요. 전세권 설정자. 자, 이분들이 거래 당사자다. 그러면 이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그 밖에 권리란 게 뭐냐면 매매, 교환, 임대차도 계약이거든요. 이제 권리도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민법상 권리를 말하는데 모든 권리를 다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중개할 수 없는 권리도 있어요. 개공이.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공부해야지. 왜? 중개할 수 없는 권리를 중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이제 권리들을 배웠을 건데 소유권 중개 대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거든요. 이것도 중개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익물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무슨 물권? 영익물권. 자, 영익물권 중개 가능합니다. 셋 다 가능해요. 영익물권 셋 다 가능한데, 자, 그럼 여기서 득이 뭘 말할까요? 득. 취득, 설정을 말합니다. 설정. 자, 이것은 소멸을 말하고, 이것은 변경 또는 이전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지상권 설정 계약도 중개할 수 있고 지상권 이전 계약도 중개할 수 있어. 이거 셋 다. 소멸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설정 계약, 이전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이전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지역권 이전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이전 계약. 이해됐어요? 자, 이런 권리는 중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영익물권 중에서. 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런 권리는 중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자, 뭐 설정 이전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중개할까? 대충 저 건물을 사고 파는 건 중개할 수 있는 거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근데 지상권 권리 자체를 어떻게 중개할까? 이건 또 감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지상권 원리는 같으니까. 이 지상권이 뭡니까요?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자, 가부 토지에 을이 건물을 짓든지 수목을 짓든지 아니 수목을 재배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무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이 토지를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나무 토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뭐 임대차 할 수도 있어요. 토지를.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빌려 쓰려면 지상권 설정한 게 나아요. 그래서 갑하골사의 지상권 설정 행위를 중개할 수가 있어요. 개공이. 그러니까 을이 개공 찾아가서 이거 소개시켜달라. 여기다 내가 집 짓고 살고 싶어서 이 토지를 써야 되겠는데 지상권 설정하는 걸 좀 중개해달라. 그러면 개업공인 갑하골사의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써줘요. 그리고 보수 받는 거예요. 보수는 양쪽에서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을이 이제 지상권 설정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상권을 설정해놨는데 이 토지를 누가 욕심을 부리냐면 병이 욕심을 부려요. 병이. 근데 이미 지상권 설정해놨지 아직 건물 안 올라갔거든요. 아직 건물 안 올라갔는데 을이 자기가 집 짓고 살라고 이제 지상권 설정해놨는데 갑자기 병이 또 토지를 욕심 부려요. 왜? 자기가 거기서 집 짓고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지상권 이전을 받아야 돼요. 지상권 이전. 그러면 지상권 이전은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을하고 병이에요. 토지 소유자하고 한 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자,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은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 계약을 하는 거고 이미 설정한 권리를 이전 받으려면 을하고 병 사이의 지상권 이전 계약을 중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끼어가지고 둘 간의 지상권 이전 계약서를 써주고 보수를 받는 거예요. 소개해주고. 이해됐어요? 자, 이게 원리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이전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이전 계약 이런 것을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이건 내가 이해시키기 위한 거고.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담보물권 종류가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어요. 담보물권이라 그래요. 저당이란 게 뭐예요?
돈 빌려 쓰고 물건 잡는 거잖아요. 물건 잡히고 돈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담보물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 담보물권 종류가 유치권도 있고 질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당은 판례에서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저거 세 가지는 다 설정 이전 다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질권은 전당포 생각하면 돼요. 물건 잡고 돈 빌려 쓰는 거, 반지 맡기고 돈 빌려 쓰는 거, 시계 맡기고 돈 빌려 쓰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것은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중개를 못 해요. 중개가 안 된 이유는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한 것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만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질권은 안 됩니다. 동산 질권은. 그리고 이제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다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또 나눠지고 있죠. 자, 유치권은 설정 계약은 안 되고 유치권 설정 행위죠. 설정 행위는 안 되고 유치권 이전 행위는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설정은 왜 안 되느냐? 왜 안 될 것 같아요?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법정이란 뜻이 뭐예요? 법률로 규정. 그럼 법률로 규정에 법에 의해서 담보가 설정돼요. 계약에 의해서 담보가 설정된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개공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유치권이 성립이 되니까 개공이 합의를 해야지 개공이 끼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설정은 안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설정은 무조건 안 돼요. 그죠? 법정이란 말이 되면 설정은 무조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유치권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유치권 설정 되냐 안 되냐, 중개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유치권 이전 행위는 중개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 되죠. 근데 출제자가 그냥 유치권은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출제자가 그냥 유치권은 중개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될까,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줄까?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이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 일부가 되는 거. 이제 출제자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유치권 행위 자체를 중개할 수 있냐, 이 권리 자체를 중개할 수 있냐면 중개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왜? 뭐가 되니까? 이전이 되니까. 자, 그 외에도 권리가 또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해요. 어차피 3, 4월 달도 있고 5, 6월 달도 있고 7, 8월 달도 있고 그러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만 정리할 거고, 자, 알선은 뭐예요? 알선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 갑하고 올 사이에 연결해 주는 행위. 이걸 뭐라 그래요? 알선. 이게 뭐다? 알선. 자, 그러면 중개가 뭔지 대충 잡았죠? 자, 연습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해놔도 정신없어. 자, 토지 건물을 알선한 것은 중개 개념에 들어가죠? 그러면 자동차를 알선한 것은 중개 개념에 들어가 안 들어가? 예, 중개 대상물이 아니겠다. 또 하나, 토지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상담을 해줬어요. 누가 이 토지 개발하면 좋냐고 물어봤길래 개공이 상담을 해줬어요. 이건 중개 개념에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 상담은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 토지는 중개 대상물은 맞잖아요. 근데 상담은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충족이 돼야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자동차 알선은 맞지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고, 상담은 토지 개발에 대한 상담은 토지는 되지만 상담은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개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시 연습. 지상권 설정 행위를 알선한 건 중개 개념에 들어가? 지상권 설정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 개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유치권 이전 행위를 알선하는 거, 유치권 설정 행위를 알선한 거. 그래 됐어. 이제 됐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개 개념이 물건을 소개해 준 거, 권리를 소개해 준 거. 그럼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 이걸 잡아주면 된다. 됐죠? 자, 여기까지 밑줄 긋고 또 부족한 것은 좀 이따 보기로. 자, 20페이지 동그라미 2번 거래 당사자란 개념 나와 있잖아요. 첫째 좀 적으세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이를 의무한다. 가로 안에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인하고 임차인.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이 다 거래 당사자입니다. 자, 그리고 권리 득실 변경의 그 첫째 줄 맺어서 권리의 발생을 달리 표현해서 성립, 변경, 달리 표현해서 이전, 소멸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후단 매매교환 임대차가 대표적이다. 매매교환 임대차 밑줄 것이고 그다음에 지상지역 전세권까지 끊어보세요. 이건 무슨 물건? 영익물건. 영익물건은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설정행위, 이전행위 다 중개할 수 있다. 그러죠? 그리고 저당권 밑줄 보세요. 저당권은 담보물건이죠.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뭔만? 이전만 동그래요. 그럼 설정 X라고 하죠. 설정은 안 돼요. 유치권하고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설정은 안 되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알선은 뭐 연결해 준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억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었어요. 알선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조언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 개입하여 삼자적 입장에서 거래가 체결되도록 뭐하는 주선하는 소개해주는 무슨 행위? 일체의 행위이다. 일체의 행위이다. 그래서 연결해주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알선. 뭐라 그래? 알선. 그죠?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뭐 중개의 성격은 나눴고, 자 오른쪽 양가로 3번 중개의 3요소 한번 봐드릴게요. 중개의 3요소가 되려면 여러분 중개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칠판 봐보세요. 중개란 것은 이게 건물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 건물, 의뢰인, 개공. 이걸 소개해 준 거잖아요. 상대방 찾아서. 그러니까 중개가 이루어지려면 물건이 있어야 돼. 이걸 중개 대상물이라 그래요. 건물. 중개 대상물 중 하나가 건물이잖아요. 이게 중개 대상물 이게 1요소.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의뢰인. 의뢰가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개공이 있어야 돼요. 꼭 개공이 아니어도 돼요. 일반인도 알선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 번 하면 처벌받아서 그러지. 그래서 중개 대상물, 의뢰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중개 몇 요소다? 3요소다. 오른쪽 첫째 줄 밑줄 그어보세요. 중개의 3요소는 중개 대상물 동그라미, 중개 의뢰인 동그라미, 개업공인 중개사 세 가지 있어 없어? 이 중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중개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개의 3요소는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되고 중개 대상물은 뭐 토지가 됐건 건물이 됐건 됐어요? 의뢰인이 있어야 되고 의뢰 맡기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 중개사 있어야 된다. 이게 중개 몇 요소? 3요소. 개념 잡았죠? 자, 그래서 자, 뭐 1회 때 여러분 공인 중개사 1회 때 시험 안 봐봤죠? 여러분 지금 33회니까 여러분들 33회거든. 1회 때 안 봐봤죠? 그렇죠? 1회 때 문제가 중개 3요소가 뭐냐 뭐 이런 문제였어요. 사람 환장하지. 너무나 쉬워서. 그렇죠? 1회 때 시험 문제 중개 3요소가 아닌 걸 골라라. 이제 자, 얼마나 쉬워. 그죠? 자, 요즘은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겠죠. 나와봤자 지문으로 하나 지문으로 뜨지 이게 단독 문제로는 절대 안 나오죠. 그죠? 뭐 1번 지문으로 뜰 수 있겠죠. 이게. 근데 이 중개 3요소가 아닌 걸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아주 좋았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고 중개 개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란 것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 이제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어가 뭐가 나오냐? 뭐가 나와요? 공인 중개사 개념 들어갈게요. 자,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자, 이거의 공인중개사 개념입니다. 어느 법에 의해서? 이 법이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이다. 이것 가지고도 시험에 나와요. 뭘 건드리겠어 출제자가? 이 법 이것도 건드릴 수 있고 이것도 건드려요. 둘 다 건드려요. 자,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애국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맞아 틀려? 틀려. 애국법에서 취득한 게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 이걸 줄여서 이제 우리 과목에서 이 법이라 그래요. 이 법. 그리고 여기서 자격을 뭐 한 자? 여기서 취득한 자에서 한 글자라도 더 들어가면 틀려요.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 지문은 틀려요. 왜?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다. 이 지문은 틀리다고. 왜 틀려요? 아니 영위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예요. 등록은 이제 개공 문제고 영위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다 공인중개사라고. 그죠? 여러분들 자격 취득하고 바로 안 써먹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현재 뭐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한 40몇 만이더라면 한 10% 아니 한 10몇 만이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30%는 아니 30만은 안 쓰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다 공인중개사요.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2월 되면 다 뭐가 돼?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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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그죠?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자가 여기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자격을 취득한 중개업자 그런다면 틀려버리고. 자, 이걸 애국법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뭐 공인중개 종류는 뭐 세 가지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또 배워 나갈 거니까 그건 여기서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자,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어는 이제 두 가지 배웠어요. 두 가지, 겨우 두 가지. 물론 이제 서론 파트 좀 뭐 재정 목적이랄지 법적 성격 이런 건 좀 했지만 일단 두 가지 하니까 한 시간이 흘러버리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쉬어야 된다. 쉬었다가 나머지 영어 공부하러 들어갈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휴식 갖습니다.